간헐적 단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간보다도 단식을 마치고 나서 먹는 첫 끼, 달걀과 소고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유고비를 비만 치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맞을 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가. 좋은 효과, 거의 부작용은 경험하지 않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제일 효과가 안 좋은 분들은 누구냐? 예, 안녕하세요.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입니다. 저는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락터로 기능의학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갑상선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이 찌는 결정적인 이유, 많이 먹어서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비만은 의학적으로는 유전이라고 했었는데, 유전으로는 설명이 안 될 만큼 그 숫자가,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먹을 게 많아진 거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굶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싶긴 한데, 건강 문제가 좀 심각할 정도로 성인이 되어서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차 사고 나서 다쳐서 응급실 가는 거 말고는, 아니면 감기 걸려서 가는 거 말고는 가장 많이 병원을 들락날락 하는 이유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잖아요. 만성질환, 대사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다 암까지 전부 다 살쪄서, 살찌는 것과 연관이 있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많이 먹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니까 비만을 부르는 안 좋은 식단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많이 먹는다는 거의 개념이 그냥 폭식, 누군가는 식사를 많이 하고 누군가는 소식을 하는데 그 차이도 있지만 자주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의 빈도, 얼마나 음식을 자주 먹는가 로도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한 끼를,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 이 칼로리를 우리가 섭취하고 영양소를 섭취하는 음식에서 나오는 양이, 우리가 주로 말하는 이제 포도당 아니면 단순당의 양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먹게 되는데, 결국은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단순당을 많이 먹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은 되게 쉽게 많이 접할 수 있게 됐죠, 단순당을. 예전에 비해서 100년 전만 해도 설탕은 너무 비싼 거였는데, 지금은 가공식품에서는 설탕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액상과당이라든가 아니면 인공 감미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맛을 구하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 단맛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또 이제 중독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또 쉽게 고치는 게 어려운데, 이거 단 거 위주의 식단을 자주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가장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살을 찐 이유가 많이 먹는 거라고 했으니 가장 쉽게 살 빼면 그만 먹으면 되겠죠. 이제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그 안 먹는 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안 먹을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먹는 양을 줄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단순당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일률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음식을 먹는 비율 중에 현대인들은 70%, 60% 가까이를 탄수화물로 먹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단순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음식은 이제 적게 먹는다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도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음식을 5번 먹으면은 인슐린 호르몬이 5번 분비되고요. 음식을 한 번 먹으면은 인슐린 호르몬은 한 번만 분비가 됩니다. 그 인슐린 호르몬이 자주 분비가 되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식사 빈도를 줄이는, 요즘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죠. 저도 환자분들한테 간헐적 단식을 권합니다. 안전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을 이제 칼로리를 재가면서 음식을 조절한다는 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해야 되고. 근데 간헐적 단식은 그거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쉽거든요. 몇 시에부터 몇 시에 먹었어, 몇 시에 먹었어. 간헐적 단식의 목적은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를 확보하는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아까 하루에 5번 먹으면 인슐린 5번 나온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몸이 쉴 틈도 없고 살 빠질 틈도 없습니다. 이 공복 시간을 좀 길게 그냥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은 16시간 뭐 이렇게 시간 16대 8 뭐 이런 간헐적 단식이 있는데,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사실은 없고 초반에는. 하지만 이제 16대 8이 유명해진
지어진 간헐적 단식의 대명사처럼 된 이유가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일단 키토시스란 게 가지고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오토파지라고 해요. 자가포식을 일으키는, 우리 몸에 병들고 늙은 세포들을 우리 몸이 알아서 파괴하는 항노화죠. 이런 효과들도 16시간 이후부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보통 16시간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하기도 너무 쉬워요. 사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단식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좀 단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민망해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 진짜 기초적인 기초고, 보통 12시간 단식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하죠.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하면 저녁을 먹고 늦은 야식을 하지 않는 이상 밤에 잠을 8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면 보통 12시간은 단식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해서 4시간 더 하는 거니까 아침 식사 한 끼 거르고 점심을 먹게 되면 16시간 단식도 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6시간 단식을 하고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3끼를 먹는 양이 중간에 간식이 있고 단순당 있고 과자 이런 게 섞인 게 아니라 건강식으로 먹는 사람이라면 거의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대 이제 마트에서 우리가 쉽게 접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나 외식을 할 때 먹게 되는 음식에 들어가는 단맛을 내는 이 당들의 효과가 되게 적은 양이라도 무섭거든요. 우리가 케찹을 뭐 요만큼 찍어 먹으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콜라보다 설탕이 많잖아요, 케찹에. 그런 식으로 고기에도 뭐 이렇게 양념이라고 하면은 붓으로 고기에 양념 좀 발랐는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하지만 그 당은 어마어마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순당이나 가공당을 쉽게 섭취하는 식단에서 벗어나서 건강식을 한다면 하루에 3끼고 뭐고 다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대사질환으로 살이 찌고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식사를 좀 줄여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16시간 정도 단식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시간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16대 8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이제 스케줄 따라서 지키는데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16대 8을 지키고 나서 단식이 끝나고 나서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보상 심리가 생겨가지고 또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구 먹는 경우가 있어요. 당이 막 많은 탕수육을 먹는다든가 탕후루를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당을 먹는다 그러면 인슐린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서 단식을 안 하느니만 뭐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단식을 이야기할 때,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간보다도 단식을 마치고 나서 먹는 첫 끼, 단식 끝낼 때 어떻게 끝낼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이게 단백질 근손실도 예방을 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단백질을 제일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단백질을 제일 효율적으로 섭취하면서 동시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소고기하고 달걀에서도 노른자, 그냥 달걀 노른자, 그냥 전체 달걀이죠. 달걀과 소고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아니면 봄브로스라 그래서 요즘 또 많이 먹는데 한국에서는 사골이죠. 사골국물,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저는 간헐적 단식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체질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밤에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를 거르는 게 더 편하다.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신데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얼마든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는 아침 식사를 이제 주로 거르고 8시, 9시에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점심까지 뭐 금방 좀만 일하다 보면 점심이 되니까 점심 식사를 하는 걸로 해서 16시간 단식을 하죠. 근데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게 라이프 스타일로 그냥 가져가기에도 저한테 편안해서, 처음 근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하면은 올랐어 16시간 해보고 24시간이 훨씬 더 또 다른 효과가 좋으니까 24시간을 해보고 싶은데 빈혈이 오거나 어지럽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특히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억지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에만 얽매여서 시간을 지키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갑자기 마라톤 뛸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이 그런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천천히 내가 너무 음식을 자주 먹는 건 아닌가, 이거를 점검을 하고 그거를 자각한 정도에서 천천히 시작해서 12시간도 해보고 14시간도 해보고 천천히 늘려간다면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충분히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16시간 도달하는 건 쉽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저도 16시간 단식을 하고 봄브로스나 이런 것들을 즐겨 먹는 편이고요. 우리가 뭐 맛있는
모든 음식을 그렇다고 막 제가 건강식만 먹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진 않겠죠. 많이 먹진 않겠지만 그런 보상을 먹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88 올림픽 끝나고 중학교 때 일찍 이민을 가서 그 당시에는 미국에 떡볶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있었는데 어렸을 때 한국에서 먹던 떡볶이를 먹다가 미국에 갔는데 못 먹게 됐으니 이게 약간 소울푸드 같은 개념이고 괜히 그게 맛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요즘 사실 그렇게 맛있지도 않구나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 나오면 꼭 찾아 먹는 음식이 떡볶이일 정도로 좋아한다고요. 그런 거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먹는데 못 먹고 뭐 절대 제가 암 환자라 그래가지고 철저한 식단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고, 특히 간헐적 단식이 그거를 허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당뇨를 고쳐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16대 8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적당히 음식도 먹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개선되기는 어렵겠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 번 정도는 24시간 단식도 해야 되는데, 저도 24시간 단식을 가끔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해요. 근데 24시간 단식을 하면 음식을 완전 굶는 건 아니거든요. 음식을 얼마든지 저녁을 내가 먹고 음식을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아침은 원래 안 먹으니까 안 먹고, 점심 때 점심을 먹어야지 16시간 단식이 되는 건데, 마침 너무 일이 바빠서, 바쁜 날이라서 일을 하면서 일도 잘 돼. 그래가지고 일도 잘 되니까 방해받고 싶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 됐다. 내가 원치 않는데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단식을 하게 됐네.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내 몸에서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 장 줄기세포나 면역 줄기세포들이 단식 시간이 길게 갈수록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가포식에 의해서 늙은 세포들을 우리 몸이 잡아먹기 때문에 항노화 효과도 있으니까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마침 못 먹었어요.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다시 저녁 시간이 오면 24시간 단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단식을 한다 그래서 하루를 온종일 굶는 날은 없어요. 하루에 한 끼는 먹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1일 1식이 24시간 단식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완전히 안 먹는 거는 그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보통 잠자는 시간 끼고 하면은 36시간 막 이렇게 초장기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가끔씩 24시간 단식을 껴서 하고, 평소에는 8시간 단식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가면, 여행 가면은 뭐 호텔 가면 조식도 나오고 이러면 또 먹죠. 가족들하고 여행 갔는데 나 혼자 간헐적 단식 한다고 방에 있으면 그 뭐해, 그거는 좀 아니니까, 그럴 때는 또 편안하게 먹고, 이게 뭐 가끔씩은 아침 약속이 있으면 또 먹고, 깨질 때도 있지만 또 지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경우는 각광을 받고 있죠. 원래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 안 되고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당뇨보다 미용이 더 중요하니까 비만 치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떴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위장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죠. 운동도를 가지고 결국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암 환자가 위를 완전히 절제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당뇨도 있었는데 비만이었는데 체중이 뭐 거의 100파운드가 빠지고 당뇨병이 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위 밴드를 통해서 똑같이 수술적인 요법으로 위를, 아니면 위를 부분 삭제, 옛날 그런 수술들이 있었잖아요. 예.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도 그 수술을 받다가 부작용으로 돌아가시고 이럴 정도로 그런 수술이 있었는데, 지금 위고비도 이제 약물을 통해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위의 활동을 억제하고, 이제 거기에 또 식욕을 억제하는, 뇌에도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좀 해주는 것 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고, 이 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인슐린 저항성을 조금 공부하고, 사람이 이 지식이 아는 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조금 알면 이런 게 쉽거든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거 믿어 말어 해봐 말어 하고 그냥 굶어보라니까 덮어놓고 굶는데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해가면서 하면 사실 쉽거든요.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배움의 기쁨도 있고 해서 돈을 들여서 위고비를 맞을 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가. 근데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저용량으로 주사를 맞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서 항상 다이어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남성분들이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 저용량으로, 고용량으로 하면 항상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중도 포기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용량으로 주사를 맞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짧은 기간 동안의 치료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렇게 식사하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치료가 끝난 후에 계속 그 치료를 하지 않고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도 식욕 조절이나 아니면 자기가 식단을 조절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치료를 하는 동안에 운동을 하신 분들, 대사를 그래서 끌어올리신 분들은 좋은 효과, 거의 부작용은 경험하지 않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제일 효과가 안 좋은 분들은 누구냐? 여성분들인데 뭐 한 40대인데 별로 운동량이 전혀 없고 술 많이 마시고 그래가지고 살찐 경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위고비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가장 많이 겪고 효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또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용량을 크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요가 엄청 심합니다. 중간에 부작용도 심하고, 부작용이 심해서 포기하던가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요요가 심해서 끊을 수가 없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권장할 만한 적당한 치료는 아닌 것 같아요.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병원에서 이제 가장 금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근데 저희 기능의학에서 소금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게 관측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운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몸에서 이제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을 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하려 그러면 이 전해질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고, 칼슘과 소금, 나트륨, 이 밸런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염식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혈관도 근육입니다. 혈관이 그냥 단순한 빈 빨대 같은, 플라스틱 빨대 같은 그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도 심장만 근육인 게 아니라 혈관도 다 전체적으로 근육이 있고, 이 혈관이 잘 확장도 해주고 이완도 해줬다가 조여줬다가 해야지 혈압이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상적인 근육 활동을 우리가 기대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트륨, 소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금을 줄이는 거는, 너무 혈압이 높은 환자한테 지금 먹지 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소금이 결핍이었던 것이 원인이 될 수는 있거든요.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을 일부러 많이 먹을 필요는 없죠. 치료제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소금이 저염식이 오히려 더 고혈압의 처음에 원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고혈압을 계속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시고 적당히 필요한 농도, 그리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나트륨뿐만이 아니라 정제염이 아니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소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도움이 더 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먹으면 오히려 좋은 음식들이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식을 하게 되면은 혈압이나 염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 되거든요. 근데 저는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 채식을 권장하는 건 아닌데 치유 식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채식을, 현미 채식이 됐든 무슨 채식이 됐든 비건 채식이 됐든 채식을 경험을 해봐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잠도 잘 자게 되고, 처음에 염증이 많았던 분들 여기저기 아픈 것도 없어지고 혈압도 정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나는 평생 채식을 할 거야 그러고 비건 채식을 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하기엔 또 다른 영양 결핍들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B12나 그리고 아연이 결핍이 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따로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결핍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결핍이 되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고, 혈압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당뇨 같은 경우도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빈혈로 인해서 혈압 문제도 또 생길 수가 있고, 심장의 박동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핍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당장은 괜찮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혈압은 대사질환 중에 하나고 대사증후군 중에 하나죠. 대사증후군, 우리가 증후군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동시에 나타나면 그걸 증후군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그리고 복부 비만이나 아니면 비만, 이렇게 살찌는 요 네 가지 증상들을 동시에 막 나타나면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 그러고,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지목한단 말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오랫동안 유지된 상태.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은 되돌려야지 고혈압을 되돌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릴 수 있는 식단이 뭐겠어요? 단순당을 최대한 줄여주는 식사를 하는 거고, 현대인들은 단순당을 의도치 않게 너무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여주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고혈압은 또 한 가지 더해서 스트레스가 콜티졸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킨다 그랬잖아요. 혈당을 끌어올리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근데 혈압은 더 그렇습니다. 혈압은 교감신경이 자극되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압이 그냥 그 자체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각별히 스트레스 문제를 더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규정을 한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의사들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병원 치료의 목적은 혈압을 낮추는 게 목적이지,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해가지고 혈압약을 끊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항생제 치료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한 다음에 환자를 낫게 하는 거잖아요. 병으로부터 낫게 해가지고 약이 그 역할을 하고 끝나는 건데, 고혈압 약은 지금 이 몸이 필요해서 혈압을 올려놨더니 그 예전의 혈압으로는 택도 없이 혈압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빼줄 수 있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더 강력한 압력을 필요로 해서 몸이 혈압을 올려놓은 건데, 그게 이제 혈압이 높으면은 터진다, 아니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혈압을 낮추겠다는 접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유아적인 발상이고 미개하고 그런 접근이에요. 현대의학이 처음 고혈압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이해했을 때 나왔던 치료법이 아직까지도 그냥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원인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혈압은 높으면 터져. 그러니까 낮출 수 있는 약물이 있네, 그래서 이거 낮추자,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혈압약이 그래서 처방이 되는 건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될 수밖에 없죠, 환자는. 그리고 약을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서든 다시 혈압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더 올라가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약은 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한번 약을 시작하고 나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혈압약은 평생 먹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사실이다. 하지만 바람직하거나 이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혈압약이 나온 지 60년, 70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혈압약을 이렇게 먹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혈압을 낮추면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줄어들었냐는 거예요. 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혈압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염증이 더 문제인데, 심장마비의 원인도 염증이고 뇌졸중의 원인도 혈관의 염증이지, 염증의 정도를 그 공식에서 빼고 그냥 혈압만 가지고 치료를 하겠다는 거는 온전한 치료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뭐 혈압이 높아도 방치해도 되냐, 이건 아니거든요. 높으면 위험한 건 맞아요. 위험한 건 분명히 맞고, 그래서 혈압이 높다고 하면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콜레스테롤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LDL 콜레스테롤이나 뭐 혈당이나 다 위험하지만 그 중에서 아마 혈압이 제일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혈압이 이 핏줄을 타고 혈액이 이렇게 순환을 할 때 돌 때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평화롭게 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상처가 나면은, 이렇게 짜면은 피가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렇게 피가 살살 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돌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아니면 이렇게 큰 동맥이 잘렸을 때 피가 확 벽까지 튀고 콸콸콸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근데 이거 평생을 쉬지 않고 돌고 있고, 이 혈관벽이 얼마나 튼튼해야겠어요. 그리고 이 혈관, 그렇게 한 길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가면서 가면서 혈관이 가지를 치면서 곳곳으로 가는데, 이 가지 치는 곳에서는 막 와류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손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혈압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혈관벽에는 무리가 가고 혈관벽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춰야 되는데, 혈압을 낮추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물론 약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음식으로 아까 채식을 똥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춰서 잠깐 동안 하기에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운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숨쉬기 운동입니다. 숨쉬기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등척 운동이에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숨쉬기 운동 같은 경우는 숨쉬기 운동이 아니라 그냥 숨쉬기라고 얘기할게요. 심호흡. 옛날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뇌호흡 아니면 명상센터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병 고쳤다는 분들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렇게 많이 생겼겠죠. 근데 이 느린 호흡이거든요. 결국은 심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되게 호흡을 빠르고 얕게 해요. 이 호흡을 얕은 호흡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느린 호흡을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교감신경을 원하는 거거든요.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항진해주고 싶은 건데 왜 느리게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냐. 우리 몸에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숨을 들이마실 때는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는 이유는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가 들어오니까 이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포로. 그러니까는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혈관이 수축이 돼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숨을 짧게 쉬면 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혈관이 확장된 상태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호흡을 느리게 쉬면 그리고 내쉬는 시간이 길면 이 부교감신경이 확장이 되면서 혈관이 수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느린 호흡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부교감 신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돼서 전체적으로 혈압이 내려오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테스트 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용 혈압계가 있다면 집에서 혈압을 재시고 난 다음에 혈압이 좀 높다든가 혈압이 나왔을 때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누우셔도 되고 앉으셔도 되고 서 있지만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팔 벌리고 천천히 숨을 쉬는 거예요. 들이마시기 5초 아니면 내쉬기 5초 이 정도도 괜찮고 그러면 10초잖아요. 그럼 1분에 한 6번 숨을 쉬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보다 더 길게 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보통은 10초씩은 어려우니까 5초 정도 천천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고 그러면 내쉬면은 내쉴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고 그랬으니까 꾀가 있는 분들은 숨을 빨리 들이마시고 천천히 1초 들이마시고 9초 내쉬기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그건 불규칙한 호흡이 되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천천히 느린 호흡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분 정도 느린 호흡을 하신 다음에 혈압을 다시 재보시면 보통 10포인트 정도는 바로 내려가 있어요. 그걸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 직접 보시게 되면 하겠죠, 일부러. 호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잖아요. 자율신경이라고 있어요. 우리 몸이 알아서 심장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쩔 때는 빨리 뛰고 어쩔 때는 느리게 뛰잖아요. 제발 심장아 나대지 마 해도 두근두근 할 때가 있고 자기 멋대로 자율신경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음식을 먹어놓고 잠깐 소화하지 말고 있어. 이게 안 되죠. 들어오면 위는 바로 작동을 해서 음식을 소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자율신경이지만 사실 근육신경이 이렇게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율신경의 반자율신경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신경을 안 써도 호흡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환경막을 조절해서 호흡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이 숨 쉬는 속도나 아니면 숨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일부러 천천히 쉬는 거를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숫자를 세야 되니까 일단 잡념 딴 생각을 못 하겠죠.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내가 너무 화나는 상황이 있을 때 빨리 호흡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면서 일단 그걸 하고 이 일부러 호흡하는 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습관이 붙어서 내가 무의식 중에도 느린 호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맨날 긴장하고 흥분된 상태로 살다가 그 빠른 호흡이 습관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 이렇게 잡아다가 숨 쉬는 거 검사를 해보면 빠른 호흡을 쉬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건 느린 호흡이기 때문에 일부러 느린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몸의 그 사이클이 몸에 배에서 나중에 무의식적으로도 호흡이 느려지는 그렇기 때문에 느린 호흡을 꼭 추천드리고요. 일종의 느린 호흡
같은 경우는 명상의 효과도 있는 거고 기도의 효과도 있는 거기 때문에 느린 호흡,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느린 호흡 꼭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등척 운동인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죠. 원래 아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길게 진을 빼면서 운동하는 것보다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데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등척 운동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등척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이 없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랭크라든가 아니면 월 스쿼트라 그래가지고 이 스쿼트 자세로, 스쿼트는 앉았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스쿼트로 자세로 내려간 자세에서 무릎이랑 골반이 90도로 이렇게 꺾인 자세로 벽에 기댄 자세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허벅지에서 불이 나겠죠. 처음부터 오래 할 수는 없겠는데 보통 이 등척 운동을 2분 정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분 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30초밖에 못하면 할 수 없고 30초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30초 하고 말고 다음날 또 하면은 그 다음날은 40초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2분까지 가는 거는 쉽게 금방 가니까. 그래서 영국의 이제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연구를 했어요. 1990년에서 2023년 33년 동안 임상시험 270개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한 15,800명 이상을 들여다봤는데 5가지 운동을 비교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유산소 운동, 우리가 아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저항 운동 있죠. 웨이트를 들이는 근력 운동, 그리고 또 이제 2가지를 합친 혼합 운동,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아까 말씀드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리고 이 등척 운동, 이 5가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2분간 근육을 이렇게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하는 이 등척 운동이 가장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꼼짝도 안 하고 우리 근육을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사실 펌프질 효과가 나죠. 그래서 모든 운동은 좋습니다. 여기 있는 운동이 다 좋은데 그중에 등척 운동이 혈압에 유난히 좋았던 이유는 2분 동안에 이 자세를 한 가지 자세, 플랭크가 됐든 월 스쿼트가 됐든 한 가지 자세를 그렇게 꼭 유지를 하고 있으려고 하면은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운동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완을 할 때 더 드라마틱하게 혈액이 쫙 몰리면서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등척 운동을 하실 때 처음부터 너무 또 이것도 시간 2분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2분을 하려고 하면서 등척 운동도 부상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항상 간헐적 단식이 됐으면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듯이 등척 운동도 시간을 그냥 천천히 마음 편하게 먹고 늘려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금방 2분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이 완전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병원에 헐레벌떡 뛰어온 환자도 있고, 늦어서 날씨가 더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원에 오기 전에 좀 전에 전화 통화했는데 너무 열받았을 수도 있고, 선생님 만나면 긴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 오류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혈압은 여러 번 측정하라 그러거든요. 보통 3번을 측정을 하는 게 기본이죠. 이게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근데 병원에서 혈압 한 번 재고 혈압이 높으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재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확인은 하는데 혈압을 여러 번 재는 게 좋고, 그러니까 혈압을 재는 자세도 되게 중요하죠. 일단은 되게 편안한 자세에서 재야 되고,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재는 게 제일 좋고,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재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가정용 혈압계로 잴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무시되면서 잘못 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면서 떠들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혈압을 잴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지만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환자분들 가정에서 혈압을 잴 때도 어느 순간 한 번만 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재서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혈압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음식 같은 것도 중요하고,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사 질환의 대사 증후군의 하나이기 때문에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거, 그 4가지 중에서 인슐린 저항성의 질환 4가지 중에서 스트레스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 환자분들은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근데 이 혈압을
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심호흡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심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그거 자체로도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지만 또 우리 뇌에서도 작용을 하니까 심호흡이나 이런 것들 꼭 생각해 보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랑 치료는 다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는 있지만 치유받는 공간은 아니에요. 적어도 현대의학 시스템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암일 거예요. 다 전부 다 대사질환이고 다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의 치료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데 일단은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규정이에요. 안 그런 치료 못 보셨잖아요. 그걸로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없애주거나 편안하게 해주는, 원래 통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목적인데 지금 대사질환들은 통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합병증이 무서우니까 그걸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당을 관리해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내려주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을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증상만, 암이 있으면 그 혹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혹을 떼내고 그런 식의 치료를 해주는 건데 거기까지밖에 못 해줘요. 거기까지만 해주는 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으로, 왜냐면 이거는 치료의 목적이 나는 그게 좋아, 마음에 와닿았어, 왠지 이렇게 관리만, 약물로 관리만 하고 내가 지금껏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계속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너무 바쁘거든 이라고 하신다면 그게 맞는 치료가 돼서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 관리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결국은 당이 계속 진행이 돼서 당뇨약을 더 센 거를 쓰다가 나중에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투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식을 해야 되는 이 단계를 누구나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를 되돌리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되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쭉 길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닥터조의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직접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실 수 있고, 저 말고도 다른 기능의학 선생님들 통해서 답변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